60대 시아버지, 며느리 목욕 중 들이닥쳤지만 며느리는 묵묵히 감내 홀로 계신 세월이 안쓰러워서 이야기는 남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여름밤 공기 중에는 논의 흙냄새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마을의 낡은 기와집. 그 집은 박씨 집안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흙벽은 얼룩덜룩했고 지붕의 기와는 이미 하얗게 바래버려 마치 침묵하는 노인처럼 말없이 세월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죠. 박덕수 씨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로 등이 살짝 굽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혼자 이 낡은 집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준호는 서울로 돈을 벌러가 1년에 몇 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민서가 마을에 남아 시아버지의 시중을 들며 살고 있었죠. 민서는 올해 28, 얼굴이 곱고 피부는 하얘서 조곤조곤 말하는 모습이 마을에서 소문난 현모양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부지런하고 착하다고 칭찬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준호처럼 무뚝뚝한 남자에게 시집간 것이 아깝다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날씨는 후덥지근했습니다. 해는 졌지만 열기는 여전히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죠. 민서는 부엌에서 더운 물 한 통을 들고 집 뒤편에 있는 간이 목욕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집이라 제대로 된 욕실이 없어 집 모퉁이에 천을 둘러쳐 시선을 가린 작은 공간을 만들었었습니다. 박덕수 씨는 대청마루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한 손으로는 천천히 부채질을 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힐끔힐끔 뒤뜰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민서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목욕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막이 쳐지고 이내 쏘아하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천막 뒤로 어른거렸습니다. 부드러운 곡선, 어깨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박덕수 씨의 심장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부채를 내려놓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입으로는 날씨가 덥구먼 하고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은 점점 목욕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천막 앞에 서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은 파도가 치는 듯했고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온 불씨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민서가 시집 온 후 이 낡은 집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생겼고 그의 마음에도 오래 잊었던 잔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 충동은 잡초처럼 밟을수록 더 거세게 자라났습니다. 바로 그때 목욕 공간에서 물동이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덕수 씨는 깜짝 놀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천막을 젖히며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괜찮아? 민서는 쏘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그녀는 다급하게 수건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얼굴은 불타는 듯 뜨거웠고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덕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몸에 잠시 머물렀다가 황급히 돌아서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넘어진 줄 알고 이 갑작스러운 사건은 평온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가라앉히기 힘든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민서는 방으로 돌아와서도 가슴이 꽉 막힌 듯했습니다. 수치심인지 서러움인지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덕수 씨가 가끔 던지는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어른의 관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은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녀를 놀라게 했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서울에 있는 준호는 전화기 너머로 항상 건성으로 몇 마디 하고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낡은 집을 떠나 월세방이라도 얻어 살까 생각도 해봤지만 이 폐쇄적인 마을에서 외지에서 온 며느리가 분가하면 얼마나 많은 험담이 오갈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게다가 평소 박덕수 씨는 그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명절에는 몰래 몇만 원을 쥐어주며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남자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등불에 비친 그의 뒷모습은 외롭고 늙어 보였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유난히 미묘해졌습니다. 박덕수 씨는 말이 없어졌고 밥 먹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을 뿐 예전처럼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예민해져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썼습니다. 새벽에 그가 물을 기를 때 담벼락 구석에서 담배를 말아 피우는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 너머로 마르지만 단단한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밤에 그가 문간에 앉아 담배를 피울 때 자욱한 연기 속 그의 눈빛은 외로움인지 다른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동정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의 이상한 기분은 바늘처럼 가볍게 그녀를 찔렀습니다. 마을의 험담도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옆집 김씨 아줌마는 입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마침 박씨네 집 앞을 지나가다 박덕수 씨가 목욕 공간에서 황급히 나오는 것을 보고는 온갖 쌀을 붙여 그가 며느리에게 딴 마음을 품었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몇 마디 말이 마른 장작더미에 떨어진 불씨처럼 타올라 온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반신반의했고 어떤 이는 남의 불행을 즐겼으며 또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서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명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따지러 갈 용기도 없어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억울함에 그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을 때 박덕수 씨가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바짓가랑이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그날 일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마을 사람들 헛소리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민서는 하던 동작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아버님. 이 한마디 아버님이라는 말에 박덕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용서받은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민서의 고개 숙인 눈 속에 어떤 말 못할 감정이 숨겨져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밖에서는 개구리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민서는 침대에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온갖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술에 취해 그녀에게 아들을 낳지 못해 공사판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투덜거렸던 일. 그날 밤 시아버지의 눈빛, 억압된 욕망과 감출 수 없는 망설임이 뒤섞여 있던 그 눈빛,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말들, 모든 것이 송곳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박덕수 씨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무너져 내린 경계선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골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벽 모퉁이에서 쥐가 쌀가마를 긁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달빛이 나무 창살을 통해 흙바닥에 쏟아져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낡은 집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공기 중에 팽팽하게 당겨진 혀는 언제라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서와 박덕수 씨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는 그렇게 조금씩 시간에 따라 얇아지고 또 조금씩 돌이킬 수 없는 심연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민서가 문 밖을 나설 때마다 이상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을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면 항상 누군가 뒤에서 소곤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똑똑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모든 눈빛과 모든 수군거림이 바늘처럼 그녀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죠. 하지만 마음속의 억울함은 겹겹이 쌓여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박덕수 씨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천막을 젖히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충동은 그에게 자신이 그저 밭이나 갈고 기침이나 하는 늙은이가 아니라 남자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후회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그는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밭에 나가 해가 져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해서 밥도 거르고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저녁에 밭에서 돌아올 때 멀리서 민서가 마당에서 빨래를 넣는 모습이 보이면 석양 아래 가느다란 허리가 살랑거리는 모습에 그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그녀를 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못난 마음을 미워했지만 마음속에 그 감정은 잡초처럼 베어내도 다시 돋아났습니다. 어느 날 정오, 수레를 끄는 외지 보부상이 마을에 왔습니다. 길을 따라 바늘, 실, 옷감 등을 외치며 팔았죠. 민서는 자수실 몇 개를 사고 보부상이 떠난 뒤에야 바닥에 떨어진 노팔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팔찌는 작았지만 모양이 단순하면서도 멋스러워 마치 늙은 장인이 만든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이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죠. 그녀는 쫓아가서 돌려줘야 할지 망설였지만 보부상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팔찌를 집으로 가져와 잠시 망설이다 자기 손목에 껴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박덕수 씨는 단번에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팔찌가 등불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몇 초간 그것을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팔찌가 예쁘구나. 너한테 잘 어울린다. 민서는 황급히 손을 소매 안으로 숨겼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운 거예요. 내일 돌려주려고요. 박덕수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마당에 앉아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그의 시선은 칠흑 같은 밤하늘에 고정되어 마치 출구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도 안개처럼 혼란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갑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울 공사판에서 다리를 다쳐 당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시골로 요양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남편이 돌아왔으니 집안이 다시 평온해질 것이라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준호는 성질이 불같고 입이 거칠었습니다. 돌아온 지 이틀도 안 돼서 밥맛이 없다느니 집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느니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소리치면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뒷정리를 할 뿐 말대꾸 한마디 없이 속으로 화를 사겼습니다. 박덕수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상했습니다. 몇 번이나 그녀 편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아들이 오해할까봐 긁어 부스럼 만들까봐 그저 옆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온 후 마을의 험담은 잠시 잦아들었지만 박신의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술에 취해 술 냄새를 풍기며 민서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으로는 며느리 노릇 좀 해야지라고 중얼거리면서요. 민서는 몇 번 뿌리쳤지만 시아버지가 깰까봐 어쩔 수 없이 순순히 따랐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박덕수 씨는 대청마루에 앉아 방 안의 소리를 들으며 손에 든 담뱃대를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고는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의 별은 무척 밝았지만 그의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듯 시고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창백한 얼굴에 붉어진 눈으로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노팔찌가 햇빛 아래 짤랑거렸습니다. 박덕수 씨는 차마 참지 못하고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 혹시 속상한 일 있으면 아비한테 말하렴. 아비가 내 편이 되어줄게. 민서는 잠시 멈칫하고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잠시 고마움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저 견딜 수 있어요. 박덕수 씨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김씨 아줌마의 입은 여전히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마을 어귀에서 살을 붙여 떠들었습니다. 민서가 시아버지를 유혹했고 준호가 돌아와도 그녀를 막을 수 없다고 말이죠. 마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얼마 안 가 준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준호는 갑자기 밥그릇을 내던지며 분노에 찬 얼굴로 민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랑 대체 무슨 사이야? 마을 사람들이 다 당신 더럽다고 말하잖아. 민서는 화가 나 온몸을 떨며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떳떳해요. 못 믿겠으면 하늘에 물어보세요. 준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에 물어봐? 당신들이 나 몰래 한 짓. 하늘은 알고 땅은 알겠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거겠지. 이 싸움은 이웃집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박덕수 씨는 문 밖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몇 번이나 뛰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에 기름을 붓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 두려워 이를 악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서는 울면서 집을 뛰쳐나가 헛간에 숨어 밤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안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보따리 하나를 챙겨 서울에 있는 동료에게 돈을 빌리러 간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낡은 집에는 다시 민서와 박덕수 씨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 미묘해졌습니다. 마치 마당에 얇은 안개가 낀 것처럼 서로를 볼 수는 있지만 감히 다가서지는 못했습니다. 민서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심지어 밥도 자기 방으로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박덕수 씨는 오히려 온갖 핑계를 대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물을 길어주고 장작을 패고 담벼락을 고쳤습니다. 어느 날에는 읍내에서 꽃무늬 천을 사와서는 이게 너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새 옷 한 벌 해입으라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천을 받아들고 복잡한 눈빛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리고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했고 지붕에서는 비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서는 바쁘게 대야를 놓고 물을 받았고 박덕수 씨는 도롱이를 걸치고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고쳤습니다. 빗물은 그의 옷을 흠뻑 적셨고 마른 몸에 달라붙어 왜소하지만 강인해 보였습니다. 민서는 사다리 밑에 서서 연장을 건네주다 그만 그의 손과 손이 스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옴찔하며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가 황급히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공기는 마치 멎은 듯했고 무언가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날이 밝자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땅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연잎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신의 낡은 집의 평온은 마치 폭풍 후 전의 고요함처럼 말할 수 없는 압류를 품고 언제든 다시 들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함께 지붕을 고친 이후 민서와 박덕수 씨 사이의 거리는 조용히 변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고 아무도 일부러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었죠. 민서는 시아버지의 관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부엌에 놓인 따뜻한 죽 한 그릇, 마당에 새로 만들어준 빨랫줄, 심지어 그녀가 실수로 손가락을 베었을 때 그가 건네준 약초 봉지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 오래 잊었던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정함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애써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끝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덕수 씨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며 민서 곁에 머물렀습니다. 담장이 기울었다며 고쳐야 한다고 했다가 냇가에 빨래하러 가는데 같이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을에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리를 뜨기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민서가 웃는 모습이 젊은 시절의 아내와 꼭 닮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온유함과 고요함이 그의 마음을 자꾸만 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지만 억제할수록 마음속의 갈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만약 민서가 자신의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상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소문은 결코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거의 소문의 확성기가 되어 만나는 사람마다 박신혜, 그 늙은이, 맨날 며느리 곁을 맴돌잖아. 아무 일 없다는데 누가 믿겠어? 라고 떠들었습니다. 이 말이 민서의 귀에 들어가자 그녀는 화가 나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명할수록 오히려 의심만 살 뿐이었죠. 마을의 젊은 아낙네들은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도 아무도 그녀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항상 등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민서는 갑자기 도시에서의 생활이 그리워졌습니다.
준호와 함께 월세방에 살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더라도 이 마을에서 온갖 눈총을 받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박덕수 씨가 읍내 장에 다녀오면서 사탕 한 봉지를 사왔습니다. 민서에게 심심할 때 먹으라고 주었죠. 민서는 봉지를 받아들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눈앞에 어릴 적 아버지가 겨울에 사탕을 사주시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 입이 무서워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덕수 씨가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떠들라지. 나 박덕수 반평생을 살았는데 그깟 헛소문이 무서울까봐.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한 가닥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방에 앉아 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노팔찌가 등불 아래 부드러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준호가 떠나기 전에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음침하고 복잡했던 눈빛. 그리고 어디 한번 잘들 해봐라고 차갑게 내뱉던 그 한마디.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아버지의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억제하면서도 뜨거운 감정을 감추지 못하던 눈빛.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오해한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점점 궤도를 벗어나고 있는 걸까? 이처럼 분위기가 점점 긴장되던 때 마을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의 사촌 형인 최대우였습니다. 최대우는 돈을 빌리러 왔다면서 준호가 없다는 것을 알자 뻔뻔하게 눌러 앉았습니다. 30 초반의 나이에 입만 열면 능글맞은 소리를 해댔고 눈은 항상 민서의 몸을 훑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일부러 가까이 앉아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며 희롱하듯 웃었습니다. 민서는 그의 말에 얼굴이 빨개지고 귀까지 뜨거워져 고개를 숙여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덕수 씨는 옆에 앉아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화를 내고 싶었지만 체면 때문에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참았습니다. 최대우가 박씨네 집에 며칠 머무는 동안 마을의 소문은 한 단계 더 심해졌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이구, 민서 쟤 시아버지랑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촌 시아주버니까지 넘보는구먼. 소문이 퍼지고 퍼져 민서는 마을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밥그릇을 바닥에 내던지고는 방에 들어가 밤새 울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이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갈 곳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무너뜨린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최대우는 술에 취해 술 기운을 빌려 민서의 손을 잡고 음흉하게 말했습니다. 재수씨, 준호랑 사는 거 힘들어 보이는데 차라리 형님이랑 같이 갑시다. 형님이 서울 데려가서 호강시켜 줄게. 민서는 놀라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갔습니다. 온몸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박덕수 씨는 마침 그 장면을 목격하고 얼굴이 순간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지게짝대기를 들고 최대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최대우는 그 모습을 보고는 허둥지둥 도망쳐 그날 밤으로 보따리를 싸서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일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박덕수 씨는 드물게 마을 어귀에 서서 구경 나온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 다시 민서 험담하는 놈 있으면 이 늙은이가 가만 안 둬. 이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잠잠해졌지만 소문은 오히려 더 알 수 없게 변했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것 봐. 저렇게 감싸고 도는 게 보통 시아버지 같아? 민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박덕수 씨가 나서준 것이 고마웠지만 이 일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돌아오면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이혼을 하든 분가를 하든 더 이상 이 마을에서 고통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운명이 더 큰 파도를 몰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그는 산재 보상금을 받아왔지만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을의 험담을 들었고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두운 얼굴로 대청마루에 앉아 민서를 보았다가 박덕수 씨를 보았다가 하더니 갑자기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버지, 민서한테 딴 마음 있으시죠? 그 말은 폭탄처럼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박덕수 씨는 쾅 하고 상을 내리쳤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무슨 망발이야. 나는 민서를 친딸처럼 생각했어. 민서는 옆에서 이미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해명하고 싶었지만 목이 꽉 막힌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이 집구석에선 더 못 살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 문을 박차고 나가 다시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민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박덕수 씨는 문 앞에 서서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고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조용히 작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편지 한 통을 남기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떠났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준호 씨.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두 분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저 자신도 험담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갑니다. 찾지 마세요. 부디 몸 건강하세요. 박덕수 씨는 그 편지를 들고 손을 계속 떨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앉아 밤새 담배를 피웠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서가 떠난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고 어떤 이는 비웃었으며 어떤 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국 외로움을 못 참는 사람이었어. 박덕수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 낡은 집을 지키며 다시 외로운 날들로 돌아갔습니다. 가끔 그는 혼자 대청마루에 앉아 민서가 남기고 간 꽃문에 천을 꺼내 그 무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마치 끝없는 심연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서울로 돈 벌러 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녀가 사람들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박신의 낡은 집에 불빛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등잔불처럼. 그리고 그 험담들은 바람처럼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 남은 것은 침묵의 한숨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그해 저는 대학에 떨어지고 약혼녀에게 파혼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녀의 사촌동생이 사람들 앞에서 제가 자기 애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가 다시 바뀐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는 서둘러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책들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쥐가 심하게 쏠지는 않아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2년여 전 제가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마을에서 경운기 모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덤으로 경운기 수리 기술도 좀 익혔죠. 그 시절 경운기는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전용 창고까지 있었죠. 창고 안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조용해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 공부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펴보지 않았던 책을 열었을 때 저는 좀 막막했습니다. 많은 것을 잊어버렸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꾸준히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날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누군가 지나가는 줄 알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제 약혼녀 선희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나왔어. 마중도 안 나올 거야? 저와 선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이고 같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마을 동쪽 끝, 그녀의 집은 서쪽 끝이었죠. 기껏해야 1km 정도 거리였습니다. 아버님들끼리 친해서인지 아니면 제가 경운기 기사라서 그랬는지 그녀의 아버지는 읍내 공장에 다니시고 우리 아버지는 시골 농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선희는 순조롭게 약혼했습니다. 내년 설이 지나면 집을 고치고 식량을 모아 결혼할 계획이었습니다. 선희는 새 나일론 윗도리를 입고 있었는데 유난히 예뻐 보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뭘 봐, 집에도 안 들여보내줄 거야.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내 새 옷 보느라 정신이 없었네. 어서 들어와 앉아. 선희는 방에 들어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삶은 달걀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 먹으라고 가져온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했습니다. 선이야, 달걀 귀한데 나 아픈 데도 없는데 왜 가져왔어? 부모님 갖다 드려. 선이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달걀을 까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어. 네가 매일 책 보느라 머리 아플 테니 보충 좀 해야 한다고. 일부러 너희 부모님께는 안 드리고 왔어. 네가 못 먹을까 봐.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들 아니야. 제가 해명을 마치기도 전에 선이는 달걀을 제게 건넸습니다. 제가 첫 번째 달걀을 다 먹자 선이는 두 번째 달걀을 건넸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네가 먹어. 나 혼자 먹기 미안하잖아. 선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책 안 보는데 뭐 하러 먹어. 남은 두 개는 여기 둘 테니 내일 먹어. 앞으로 이틀에 한 번씩 달걀 가져다 줄게. 내가 삶아준 달걀 먹고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대학 가야 해. 저는 그때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감동인지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 책 안 본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 아마 대학 못 갈 거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선이는 빙그레 웃으며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거짓말하지 마. 너 초등학교 때부터 해마다 상장 받았잖아. 네가 대학 못 가면 우리 마을에서 갈 사람 아무도 없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부러 말했습니다. 내가 꼭 대학 갈 거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제 말을 들은 선이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큰 눈을 몇 번 깜빡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난 진심인데 넌 날 그렇게 보니. 그녀가 우는 것을 보고 저는 서둘러 위로했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야. 슬퍼하지 마. 네, 눈 부으면 너희 부모님이 내가 너 괴롭힌 줄 알 거 아냐. 제 말을 들은 선이는 푸릇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들은 마누라 무서워한다는데 넌 장인, 장모님을 무서워하네. 말을 마친 선이는 제 공부를 방해하지 않겠다며 몇 가지 당부를 하고는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그 후 선이는 정말로 며칠에 한 번씩 달걀이나 다른 맛있는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경운기 한 대가 고장났습니다. 이장님은 꼭 고쳐야 한다고, 안 그러면 보리 파종에 차질이 생긴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수리했지만 고치지 못했고 이장님은 몇 번이나 저를 재촉했습니다. 선이가 또 왔습니다. 선이는 옷 입는 센스가 있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으니 더 예뻐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바빠서 몸도 더러웠기 때문에 그녀에게 인사만 하고 계속 경운기를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곁눈질로 보니 선이에게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오면 끝없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 있어? 들어와서 한마디도 안 하네. 선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외삼촌네 마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읍내 공장에 취직되더니 가기 전에 애인이랑 헤어졌대. 저는 선이가 왜 고민하는지 대충 알 것 같았습니다. 경운기는 어차피 당장 고치기 어려우니 농기계 수리센터에 가서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선이를 잘 설득해서 저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이에게 말했습니다. 방안이 좀 더러우니 우리 나가서 이야기하자. 밖에 나가 우리는 풀밭에 앉았습니다. 선이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대학 가면 그 사람처럼 변심할 거야.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선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겠지. 대학 가고 나면 아마 그렇게 말 안 할걸. 남자 입은 믿을 게 못 된다잖아. 저는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나 책 좀 봤는데 다 잊어버려서 대학은 어차피 못 갈 거야.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하지만 선이는 제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자. 시험까지 한 달 남았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우리 먼저 결혼하자.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 안 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 우리 집도 아직 안 고쳤고 양식도 부족한데 어떻게 결혼해. 걱정 마. 나 정말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대학에 가든 못 가든 너랑 결혼해서 잘 살 거야. 뜻밖의 선이는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제게 소리쳤습니다. 뭐, 넌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지? 대학 가서 나 버리려는 거지? 진심으로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네가 말한 그런 것들은 상관없어. 우리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곧 볼이 파종해야 해. 나는 경운기 기사라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만약 파종에 문제 생기면 이장님이랑 마을 사람들한테 나 잡아먹히라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선희는 벌떡 일어서서 눈물을 머금고 제 코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경운기, 경운기, 넌 평생 경운기랑 살아. 나 버릴 거면 일찍 말하지.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 어찌 된 일인지 저는 그날 선희가 좀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상대하기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넌 이렇게 예쁜데 왜 그렇게 속이 좁아? 내가 말했잖아. 결혼하려면 적어도 이번 보리파종은 끝나고 해야 한다고. 설령 내가 대학에 가도 학교는 내년 봄에 나가. 그때 결혼해도 늦지 않잖아. 선희는 제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경운기 창고에 가보니 그 경운기가 엉망으로 분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희가 누군가를 시켜 한 짓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경운기 부품은 분해하기는 쉬워도 조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부품을 함부로 분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부품들을 조립하면서 경운기가 고장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수리센터에 가지 않고도 경운기를 고쳤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며 경운기 수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장님이 와서 제가 경운기를 고친 것을 보고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민준이 대단한데? 못 고칠 줄 알고 수리센터에 보내려 했는데 마침 잘 됐어. 곧 보리 파종 시작되는데 군에서 농기계 수리 경진대회를 연대.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 네가 나으니까 내가 널 추천할게. 가서 좋은 성적 한번 내봐. 저는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을 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기술을 배울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공부는 거의 하지 않고 경운기의 원리와 수리 기술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러 농기계 수리센터에 가서 고수들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기술이 크게 향상되었죠. 뜻밖에도 경진대회에서 저는 2등을 했습니다. 대학 입시는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시험장은 매우 붐볐습니다. 심지어 아기를 안고 시험 보러 온 아주머니도 있었지만 문 앞에서 제지당했습니다. 아기는 엉엉 울었죠. 제가 자리에 앉아 빽빽한 문제들을 보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쨌든 이틀간의 시험 동안 저는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최대한 답안지를 채웠습니다. 성적이 나온 후 제 점수는 합격선에서 10여 점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크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잘 봤다고 느꼈죠. 오히려 어머니가 저를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경운기만 안 몰았어도 집에서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대학 갔을 텐데. 대학 성적이 나온 지 한참 지났는데 저는 문득 뭔가 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선희가 저를 찾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장님이 경진대회 상금으로 10,000원을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선희 부모님이 집에 계신 것을 보고 읍내에 가서 선물을 좀 사서 선희네 집으로 갔습니다. 마당에 막 들어서는데 선희와 그녀의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몇 마디 듣고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선희는 월급쟁이에게 시집가고 싶다며 제가 대학에 떨어졌으니 파혼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희 아버지는 그녀를 꾸짖고 어머니는 그녀를 달랬지만 선희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슬펐습니다. 선희의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사온 물건을 그들의 문 앞에 놓고 돌아서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희 어머니에게 발각되어 선희가 저를 쫓아 나왔습니다. 저는 선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희가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난 평생 시골에서 흙 파먹고 살기 싫어. 네가 이미 날 무시하고 있다는 거 알아. 이제부터 우리 집에 오지 마. 나도 너 찾아가지 않을 거야. 선희의 말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분명히 그녀가 저를 무시하는 것인데 오히려 제가 그녀를 무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차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숨에 집으로 달려가 방에 틀어박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며칠 동안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슬프기도 했고 창피해서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들아,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단다. 그 못된 애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라. 네가 잘못되면 이 애미 애비는 어떻게 살라고. 부모님의 고생을 생각하니 저는 방문을 열고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저 뭐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저 배고파요. 어머니가 막 부엌으로 가려는데 선희 아버지가 달걀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제 아버지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제가 사죄하러 왔습니다. 제가 어쩌다 이런 자식을 낳았는지 저를 때리세요. 제 얼굴을 힘껏 때리세요. 어차피 이 늙은이 채면 우리 딸내미가 다 깎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선희 아버지를 쏘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네 딸이 욕심이 큰 거지. 자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두 집안이 인연이 없었던 게지. 선희 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또 제게 말했습니다. 착한 아들, 네가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다고 들었다. 다 우리 집 못난 것 때문이야. 내가 죄인이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애를 원망할 수도 없죠. 사람은 높은 곳을 향하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잖아요. 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대학에 못 간 탓입니다. 선희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희 그 못된 것이 정말 귀신에 씌었나 봅니다. 제가 반대하니까 죽겠다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줬습니다. 아이고, 창피해. 정말 창피해. 왠지 모르게 저는 갑자기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녀와 결혼했다면 무슨 일만 생기면 저렇게 죽겠다고 난리칠 텐데 어떻게 살았을까. 선희 아버지가 갑자기 또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네가 크는 걸 봐왔어. 넌 나중에 꼭 성공할 거야. 형님, 형수님, 사실은 제 여동생 딸, 그러니까 제 조카딸 하영이가 있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민준이보다 2살 어려요. 읍내수건 공장에 다니는데 착한 아이입니다. 다만 임시직이긴 해요. 혹시 싫지 않으시다면 제가 중매를 서겠습니다. 만약 잘 되면 제 죄책감도 좀 덜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에 즉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왜 싫어하겠어요. 다만 하영이가 동의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집은 아직 고치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지금은 연애하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생각할게요. 선희 아버지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민준아, 먼저 거절하지 말고 기회되면 한번 만나나 봐. 그리고 이 달걀 몸보신하는 데 써. 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그 달걀들을 보며 왠지 모르게 배는 고팠지만 보기만 해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경운기 수리 기술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경운기 대왕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선희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 하영이와 이야기가 되었다며 정오의 읍내 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막 거절하려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일부러 제가 새로 만들어주신 옷까지 꺼내주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정오에 저는 읍내 백화점 앞에서 하영이를 만났습니다. 선이만큼 예쁘지는 않았지만 이목구비가 단정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선이 아버지가 우리를 소개해주고는 일이 있다며 우리끼리 이야기하라고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선이 아버지가 멀어지기도 전에 저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하영이가 대범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경운기 대왕이군요. 자, 같이 좀 걸어요. 저를 아세요?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하영이가 웃었는데 목소리가 참 듣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유명한데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외삼촌이 항상 칭찬했어요. 예전에는 좋은 사윗감이라고 칭찬하시더니 지금은 경운기 대왕이라고 칭찬하시네요. 저와 하영이가 막 백화점에 들어가려는데 농기계 수리센터 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잘 만났다. 마침 너희 마을에 너 찾아가려던 참이었는데 어서 사무실로 가자. 중요한 할 말이 있어.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소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저 아직 볼 일이 남았는데 소장님이 저를 보았다가 하영이를 보았다가 했습니다.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하영이가 말했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 지금 바로 소장님 사무실로 가요. 거기 분명 좋은 차가 있을 거예요. 소장님 사무실에 가서 저는 하영이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뜻밖에도 하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 애인이에요. 방금 사귀기로 했어요. 소장님, 무슨 일이신지 말씀하세요. 저는 그때서야 하영이가 성격이 시원하고 화끈한 아가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장님도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소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 첫 만남에 이렇게 말하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 하영이가 말했습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뭐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 민준 씨한테 무슨 일이신데요? 소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 복을 부르는 상인가 보네. 첫 만남에 민준이에게 복을 가져다 주다니. 사실은 우리 수리센터에서 기술자를 뽑는데 민준이 기술이 좋아서 내가 군에 보고서를 올렸어. 수리센터에서 일하게 하려고. 월급도 받고 농사일도 병행할 수 있어. 잘하면 2년 안에 정직원도 될 수 있고. 이 소식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저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무뚝뚝해서 당시에는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영이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 위에 찻잔을 들고 소장님의 찻잔에 쨍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리고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제가 차로 술을 대신해서 먼저 소장님께 한 잔 올리겠습니다. 저랑 민준 씨 일이 잘 되면 그때 제대로 한 잔 대접할게요. 자, 건배. 저는 그렇게 얼떨결에 하영이와 약혼하고 농기계 수리센터의 임시 직원이 되었습니다. 수리센터라는 무대가 생기자 제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연말의 군 전체 기능 경진대회에서 저는 수리 부문 1등을 차지했습니다. 가슴에 큰 붉은 꽃을 달고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총책임자께서 그 자리에서 저를 조기 정직원으로 발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전에 회의가 끝나고 정오가 다 되어서야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강당을 떠나는데 경운기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진과 꽹과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바로 하영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리센터 소장님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내 복덩이 아내가 왔는데 주인공이 어딜 가려고 해. 어서 가봐. 수리센터는 내가 휴가 처리해 줄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걸어갔습니다. 뜻밖에도 하영이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민준이는 제 애인입니다. 내년 설 지나면 우리 결혼해요. 그때 다들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연말에 저는 좀 바빴습니다. 수리일 외에도 후배를 가르치고 수리센터의 일부 관리 업무도 맡았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고 기숙사에서 쉬고 있는데 맑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하영이가 온 줄 알았는데 뜻밖의 온 사람은 선이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여자가 온 것을 보고 핑계를 대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선이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나 아버지 직장 물려받았어. 그런데 요즘 공장 사정이 안 좋아.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선이를 위로하며 공장 상사들이 이런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이가 말했습니다. 부탁 하나만 할게. 너 지금 잘 나가잖아. 어떻게 방법 좀 써서 나 너희 농기계 쪽으로 옮겨주면 안 될까?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없어. 나 이제 막 정직원 됐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선이는 한숨을 쉬고는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내 사촌 동생 하영이 어때? 저는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마음도 따뜻하고 활발해서 나랑 잘 맞아. 선이가 말했습니다. 걔네 사촌 동생이라 내가 제일 잘 알아. 성격도 안 좋고 임시직이잖아. 저는 선이가 제 약혼 여인 하영이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말을 막으려는데 갑자기 하영이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언니, 내 친언니. 언니도 애인 생겨서 시단위로 이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왜 여기 와서 내 험담을 해. 선희는 하영이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다, 하얘졌다 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나 옮겨줄 능력 없어서 헤어졌어. 하영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언니한테 고마워해야겠네. 언니가 우리 민준 씨 차버리지 않았으면 나한테 기회도 없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다시 뺏어가려고. 선희는 하영이의 말에 더 이상 있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는지 핑계를 대고는 눈물을 훔치며 가버렸습니다. 설이 지난 후 저와 하영이는 결혼식을 올리고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